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중국과 관련된 기사 많이들 보시겠습니다만 사실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여러 가지로 맨날 헷갈리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사실 저도 헷갈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 보다 정확한 중국의 모습을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만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 중국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신 우리 한겨레 신문의 박민희 기자님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박민희 기자님은 이제 저랑 인연이 좀 있으시죠? 네, 이전에 제가 번역했던 책을 추천해 주셔서 네. 정말 너무 큰 영광이었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뭐 저 시청자분들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보이지 않는 중국 네. 이라는 책을 제가 한번 언더스탠딩에서 이제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역이 누군가 진행을 하고 있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 가지고 우리 박 기자님께서 번역을 해 주셨죠. 저는 나중에 그 박사님이 추천하신 책을 제가 번역했다는 걸 알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인사 꼭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처음 뵙겠습니다. 예. 네. 박 기자님은 이제 중국 특파원으로 중국에서 오래 계셨고 중국도 자주 왕래를 하시는 분인데 특파원은 제가 특파원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했고요. 그 네. 전에 2007년에서 2008년까지 네. 연수 이제 중국 인민대학에서 연수하면서 또 그때 이제 2008년 베이징 올림픽도 취재하고 했습니다. 네. 베이징 올림픽이 2008년이었죠. 네. 보면. 예. 어쨌든 그때 중국하고 지금 중국하고 정말 많이 바뀌었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됐던 때인데 네. 제가 그때 우연히 이제 있었다 보니까 그때부터 달라진 중국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하면서 계속 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중국이라는 저 거대한 존재를 끊임없이 팔로우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그리고 위 아래 다양한 면에서 들여다보시면서 기사를 써주시는데 오늘 마침 또 책도 중국이라는 역설 새로운 또 중국 관련 책도 나오고 그래서 한번 모셨습니다. 제가 일단 몇 가지 질문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네. 그러면은 사실 이 제일 최근에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인데 한쪽에서의 중국은 첨단 제조업 어마어마한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고 무엇이든 잘 만드는 그리고 이제 정말 미래지향적인 국가처럼 이제 보이기도 하고 있고 또 다른 쪽으로 보면 뭐 높은 실업률에 과잉 생산, 이윤율 저하 그리고 막 낭비적 투자 그리고 또 미래 불안에 또 떨고 있는 또 중국 인민들 또 모습도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쪽에서 보면 미래는 중국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다른 한쪽을 보면 중국은 여기까지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게 진짜 중국이에요? 그런데 진짜 이 두 개의 야누스 같은 이 두 개의 얼굴이 다 중국이에요, 지금. 다 중국이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이제 이 중국의 경제를 본 듀얼 이코노미, 이중 경제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이 이중 경제의 본질이 뭐냐가 사실 지금 중국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얼마 전에도 그 이제 최근에 그 상장해가지고 엄청나게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CXMT 네네. 그 이제 회사가 있는 도시가 허페이라는 도시거든요. 허페이, 거기에 예. 이제 취재를 갔다 왔는데 거기 이제 첨단 기업들 취재하러 갔다 왔는데 이제 사실 보면 중국 정부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에는 사실 약간의 과장도 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몇 번 이런 중국 첨단 기술 기업이나 이런 데 가서 취재하고 느낀 거는 일단 이공계 첨단 기술 관련 인재의 규모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공급망 장악 이 두 개 때문에 굉장히 실체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히 이런 첨단 기술 도약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CXMT라는 기업도 이 허페이에 있는 중국 과기대라는 데랑 거기에 인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 기업들이 이렇게 커온 거거든요. 이제 그 도시에서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투자를 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그 인재를 기업과 매칭하고 하면서 이제 하는 그런 그 작업들이 굉장히 선순환되고 있고 또 이제 보면 로봇이랄까 이런 거 만드는데 배터리 전기차와 거의 같은 부품들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그런 히토류뿐만 아니라 그런 공급망 전체를 굉장히 수십 년 동안 만들어 왔기 때문에 실체가 굉장히 있다. 그리고 이게 중국 첨단 기술국이라는 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제 뭐 AI 같은 것도 뭐 최근에 봤지만 미국하고 전략이 다르잖아요. 미국은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물량 공세로 미국이 펼치고 있죠. 인간 이상의 뭐 그런 걸 만들겠다 하는데 중국은 그게 아니라 10분의 1의 비용을 들여서 오히려 뭐 상당히 범용으로 모든 데 산업에 이제 전체 전파시킨다. 이런 모델이 최근에 좀 작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 이제 그런 데를 보고 와서 거리로 딱 나서면 이거 뭐야. 다 노란 조끼 파란 조끼 입고 막 엄청 새벽부터 밤까지 다들 청년들이 배달하러 다니고 호출 택시기사 하고 뭐 이렇게 보면
이게 도대체 같은 중국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 관련 연구소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플랫폼 관련 노동을 하는 약간 이 불안정 노동자가 중국에 지금 3억 2천만 명이다. 3억 2천만 명이요? 네. 중국 지금 전체 노동 인구로 봐도 한 40% 넘거든요. 40% 이상이 네. 플랫폼 노동자다. 네. 그러니까 뭐 심지어 이제 공장에서 노동도 이런 플랫폼으로 불러서 단기 노동하는 사람들이 호출근로로.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두 개의 중국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최근에 이제 이 듀얼 이코노미를 어떻게 볼까라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 중에 하나는 중국 정부가 오히려 이 듀얼 이코노미를 활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예, 왜냐면은 이제 미국이야말로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도 뭐 경제 지금 제일 우선순위가 무슨 민생 경제나 아니면은 전반적인 성장률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미국과 20, 30년 경쟁하는 데서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기술이나 어떤 전체적인 인프라를 만들겠다라는 게 중국의 지금 경제 우선순위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경제적 이 첨단 기술에서 미국을 넘어서 도약하는 여러 가지 산업들을 육성하고 있는데 네. 미국은 어떤 그런 기축통화 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자원을 흡수하지만 중국은 사실 그건 안 되니까 중국의 국내 많은 저축률이나 이렇게 한 다음에 자본 통제하잖아요. 네. 그거를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런 거를 계속 투입하려면은 사실 이런 높은 저축률도 필요하고 민생보다는 그런 민생이 조금 희생을 하더라도 축적되는 자원을 첨단 기술에 투자하는데 이제 올인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용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그러면 어떻게 일반 사람들은 견뎌?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중국 정부는 역사적으로도 알고 뭐 감시망도 있고 우리 중국 국민들은 버틸 수 있다. 잘 참어.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뭐 그건 이제 중국 정부 생각이고 실제 밑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가 다 진짜 중국인데 네. 뭐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중국 정부가 이거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렇죠. 더 조장을 하면서 전략적으로 뾰족한 끝을 만들어가고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네. 사실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를 보고다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고 사회주의 하면 여러 가지 또 특징이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당 중앙에서의 어떤 정세 인식, 자기를 둘러싼 환경이 어떻고 우리는 뭘 해서 사회주의 혁명을 어떻게 완수할 것인지에 대한 이 이론 체계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보면.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개혁 개방 시절에는 국제 정세는 되게 평화롭고 당분간 우리가 어떤 그러한 심각한 안보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은 없어. 그러니까 모든 자원을 다 이제 경제 발전에 쏟아 부어도 문제가 없다라는 네. 게 이제 당시 인식이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인식이 유효하지 않을 것 같고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현재 뭐 시 주석이나 아니면 중국 공산당이 바라보고 있는 이제 국제 정세에 관한 인식.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인식이 중국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한데. 네,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이제 전위 당이 이끄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정세 인식 자체가 국가를 일사불란하게 끌고 가는 굉장히 중요한 지침인데 사실 한국은 우리 마오 주석 시대의 중국은 우리가 접촉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제 느낀 거는 계속 개혁 개방 시대의 중국이었는데 이제 78년에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인식은 이제 미중 관계도 안정돼 있고 이제 대탕트 시기니까 앞으로는 이제 당분간 전쟁이 없고 이제 중국은 평화로운 환경에서 모든 자원을 경제 발전에 투입해야겠다 이런 인식하에서 이렇게 왔고 우리가 알았던 중국이 그런 중국인데 네. 이게 이제 2008년, 2010년 무렵부터 미국에서 이제 경제 글로벌 금융위기 경제 일어나고 위기. 예, 하면서부터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중국이 G2가 됐잖아요. 일본을 제치고. 그러면서 미국은 본격적으로 테러와 전쟁 때문에 계속 중국 견제를 못했는데 중국이 그 사이에 G2가 되었네. 이제 피보트 에이시아를 해가지고 중국을 반드시 견제해야 돼 하는 전략을 들고 나오고 중국도 우리도 이제 이전과는 미중 관계가 같을 수 없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미국 견제를 맞서기 시작하고 네. 또 마침 중국 공산당이 보니까 뭐야 미중 다시 상황이 갈등 국면으로 가는데 우리 국내에서 당의 통제력이 너무 약해졌어. 40년 개혁 개방하다 보니까 밑에서 막 요구가 많고 민간 기업가들 목소리 커져, NGO 목소리 커져 하면서 굉장히 이제 불안을 느꼈단 말이죠.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딱 들어와서 맨 처음에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당내에서. 하나는 이대로 가면 중국 공산당이 소련 공산당처럼 몰락하는 길로 간다. 그다음에 미국은 우리를 이제 몰래 우리 정권을 교체하는 그러니까 야금야금 우리 정권을 교체하는 화평연변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계속 경고를 하면서
13년에 바로 내놓은 게 구호 문건이라는 게 있어요. 구호 문건. 네, 그러니까 서방 사상이나 이런 거를 배격해야 된다 하는 거 당연히 지침을 내린 거고 네. 2014년에 총체적 국가안보관이라는 걸 발표를 해서 이제 모든 거가 안보 문제다. 이념, 식량, 에너지. 그래서 그때 나온 게 당정, 군민학, 동서남북 중 모든 것을 당이 영도한다라는 이게 사실 마오쩌둥의 구호예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이제 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대가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뒤에 뭐 해외 NGO 관리법, 국가안보법, 방간첩법 이런 여러 가지 입법을 통해서 당이 모든 거를 이제 관리하고 해외에서 어떤 세력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절차들을 지금까지 계속 해온 거라서 굉장히 거기에 맞춰서 정세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제 2014년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이니까 그 네. 이후에 일관되게 계속 이쪽 방향으로 흘러왔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 10년간 중국이 사실 추진한 모습 보면 항상 이제 자급자족과 관련된 구호들도 많았고 활동들도 많았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러한 정세 인식에 따라서 우리가 외부에 의존하면 나중에 네. 뒤통수를 맞을 수 있으니까 네. 우리끼리 모든 걸 다 해보자라는 게 네. 이제 중국의 모습인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 중국이 나가는 길은 과거 이제 청나라 뭐 아니면 또 명나라 그러니까 네. 즉 세계는 중국을 필요로 하지만 중국은 세계를 선택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그러한 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청나라 명나라 때 인식 특히 이제 권륭제가 그 맥카트니 사절단한테 얘기했던 네. 뭐 우리 천하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다 있으니까 필요한 게 없어. 너희들 오랑캐들랑 교역할 필요 없다. 네. 이런 인식 그때는 이제 뭐 이제 우린 천하에 모든 게 자급자족하고 그 정도의 인식이고 외국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인식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시진핑 주석이나 뭐 중국 공산당은 세계를 활용하는 방법이 훨씬 능수능란해진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이나 해외 세력들이 우리의 약점을 절대 잡지 못하게 하겠다. 아까 말한 그런 안보 전략에 따라서 그래서 자급자족을 해서 어떤 약점도 없게 하겠다. 일본이 이제 미국이나의 약점 잡혔던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 에너지나 식량 이런 거 다 첨단 기술 자급자족 해야 된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계는 우리한테 계속 의존하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 요구를 들을 수밖에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두 가지 양방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청나라 뭐 권룡제 때보다는 훨씬 해외를 잘 활용하는 방법 이게 더 능수능란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세계를 선택적으로 자기가 잘 활용하는 그러한 네. 모습을 네. 이제 꿈꾸고 있다라고 네.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이 관계는 결국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이란 나라는 이제 다자간 체제를 급속히 붕괴시키면서 새로운 뭔가를 이제 꿈꾸고 있는 것 같은데 뭔지는 잘 모르겠고 그동안에 80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세계에서 미국이 이제 급격하게 후퇴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중국 지도부나 중국 지식층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미국이 비운 공백을 우리 중국이 어쨌든 떠맡아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 미국의 역할을 우리가 다 해야 된다. 그러려면 거기에 따른 뭐 투자와 비용 그리고 뭐 희생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네. 아니면 이 현대 중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반제국주의 성향의 어떤 이념을 기반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를 우리가 떠맡는다는 것은 우리의 국채를 뒤집는 거니까 우리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양쪽이 어디 쪽인가요, 보면? 그 두 가지 다 해서 약간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중국이 말씀하신 대로 뭐 미국이 후퇴한다고 해서 지금 뭐 당장 어떤 세계 질서를 만들고 그런 뭐 질서를 만들고 유지하는 비용을 떠안겠다 그런 생각은 지금 당분간은 없다고 봐야 당분간은 되고요. 없다. 하지만 그 이유가 우리가 제국주의 하면 안 돼. 이것은 절대 아니고 중국 스스로는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비용을 지금 떠맡을 여유가 없다라는 여유가 생각 없다.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돼야 돼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계속 얘기하는 게 지구전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미국과 대결해서. 근데 지구전 보면 이제 마오쩌둥이 말한 지구전을 보면 우리가 세력이 약할 때는 계속 뭐 유격전이나 뒤로 빠지면서 하다가 그렇죠. 한동안은 이제 비슷한 경쟁을 하게 되고 이제 상대가 굉장히 약해지고 확실한 우위에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공세적으로 나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중국이 어디까지 왔나? 되게 제가 생각하기에 인식은 뭐 시진핑 주석이나 인터뷰를 못 해봤지만 중국 엘리트들의 인식은 이제 이번 트럼프 2기에 와서 특히 히토류 카드 같은 걸 가지고 트럼프의 관세를 이제 반격해내고 나서 우리가 이제 드디어 동등한 경쟁하는 2단계쯤 왔다. 거기 초입에 왔다.
근데 앞으로 미국이 확실히 약해진다는 그 보장이 없을 때까지는 이렇게 계속 동등한 데서 경쟁을 하는 2단계인 거죠. 지구전론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직은 중국은 더 경제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미국보다 우위에 가야 되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중국이 뭐 1대1로 이런 걸 해서 각 전 세계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시켰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 보면 베네수엘라나 이란에서 사실 중국이 그 미국의 공격을 막아주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경제적 순회도 상식 베네수엘라 같은 데 낮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서서히 이런 거에 대해서 군사적으로도 조금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런 작업을 계속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아직은 생각하는 때가 거죠. 아니다. 그래서 중국의 전략은 이런 지구전론에 따라서 가장 저비용, 저위험으로 고효율을 거두기 위해서는 앞으로 때를 계속 봐야 된다. 하지만 2049년까지는 미국과 동등하거나 내심 미국을 넘어서는 국가가 되겠다 하는 그런 전략 자체는 명백하게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위험을 계속 줄이면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이제 지구전론의 3단계에서 상대보다 우리가 확실한 우위야. 이제 공세로 나갈 수 있어. 할 때까지 계속 뭐 경제적 영향력, 군사적 영향력을 좀 확대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기다리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보면 뭐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이란 올해 이제 트럼프가 이제 공격하거나 네. 뭐 여러 가지 정권을 뒤엎거나 했던 지역들 보면 중국의 그래도 핵심 뭐 우방이고 이익에 걸려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중국은 말로만 이렇게 하니까 야 중국이 사실 이빨 빠진 호랑인가 실체가 되게 약한가 싶었는데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2049년이라는 목표 속에서는 예. 뭐 이렇게 잘 될 때도 있고 네. 안 될 때도 있고 하는데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굉장히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가는 건데 네. 이번에 특히 이란 이제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이란에 대해서 했을 때 뭐야 중국이 하나도 못 지켜주잖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지금 뭐 중국으로서는 거기에 군사작전 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뭐 거기에 뭐 기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적 거점도 물론 인도양에 이제 초보적으로 만들었지만 아직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 대신 이제 영향력이 확실한 파키스탄 통해서 중재도 하고 여러 가지 영향력도 끼치고 있고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지만 뭐 이란에 대한 그래도 아무것도 중국이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물자 지원도 하고 뭐 외교적 지원도 하고 사실은 이란이 거기에 있는 중동 내 미국 기지를 타격할 때 많은 거기에 있는 위성 정보랄까 이런 네네. 것들을 다 미자르, 예. 중국이 이제 지원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이제 미국의 폭격으로 이제 부서진 이란의 시설들이나 미사일 같은 걸 다시 보충하는 단계에서 중국이 부품이나 재료를 공급하지 않으면 사실 그게 보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란이 미국하고 맞서서 드론이나 이런 거 할 때 어떤 식으로 싸우고 있나.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거의 뭐 요격 미사일이 아직 이미 뭐 절반 이상이 이제 사라진 상태가 어떤 의미인가 이런 거를 굉장히 잘 보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은 이제 중국은 이제 건국 100주년 네. 2049년을 이제 목표 시점으로 정해놓고 네. 차근차근 나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점에서 궁금해지는 거는 2049년이면 이제 23년 남았는데 그때까지 시 주석이 계실까요? 2049년 뭐 작년에 구3 열병식 할 때 예. 150살까지 살 수 뭐 있다라고 푸틴 대통령하고 하셨지만 그런 이야기를 이제 했죠 보면. 푸틴 대통령 영생불사.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은 과학의 힘에 의해서 150살까지도 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시진핑 주석은 한 2030년대 중반 정도까지는 여러 가지로 마크에서든 직접이든 최고 권력을 유지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목표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1인 체제를 네. 구축하는 데 성공을 했다라는 건 확실한데 궁금한 것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왜 계속적으로 숙청을 이제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공식 언급대로 이게 이제 부정부패가 제일 많은 이제 공식 네. 명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숙청을 해도 네 사람을 집어넣는데 그 사람도 또 부정부패야. 그러면 공식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계속 어떤 상황이 안 좋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건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반복이 될까요? 아니면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뭐 내년 정도부터는 좀 안정을 찾을까 되게 궁금해지는데. 그래도 저는 권력의 속성상 좀 계속될 것 같아요. 일단 1기와 2기 때는 우리가 다 이해를 했잖아요. 그때는 시진핑 주석이 들어와서 점점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임자 후진타오 장점인 네네. 세력들을 당하고 군에서 계속 쳐내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반부패 숙청 계속 필요하다. 그렇게 이렇게 10년을 했는데. 했는데 사실 이제 2022년 당대회에서 이제 사면임 하고 나서는 이제
최고 지도부 7명, 그다음에 군 최고 지도부 7명 다 시진핑 주석의 완전한 그러니까요. 충성파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일각에서는 이제는 좀 숙청이 잦아드나 했는데 사실 지금 강도 숫자면서 더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예. 이제 그럼 뭐 내년에 2027년에 이제 사연임 결정하는 거 앞두고 조금 더 불안정한 측면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제 권력의 속성 때문인 것 같아요. 이제 자기 충성파로 다 해놓으면 이분들이 다 일사불란하게 사이좋게 이제 가는 게 아니라 사실 그러면 이제 더 하위 파벌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의 이제 총애랄까 그다음에 이제 권력 자리를 놓고 더 이제 밑에 하위 파벌들의 이제 경쟁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거는 시진핑 주석이 이제 권력을 집중하는 과정에서 개혁개방 시대에 만들었던 그런 후계 구도를 사실 이제 깰 수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앞으로도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지금 무슨 뭐 후계자를 정하거나 할 수가 없는 거고 이제 점점 젊은 사람들을 키워 나가면서도 누가 후계자다 이런 거를 얘기를 안 하니까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죠. 하나는 이렇게 충성파들로 된 이후에는 2인자 딜레마와 후계자 딜레마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황태자 딜레마가 생긴 거죠. 누군가 2인자로 올라오는 순간 나를 위협할 것 같고 딱 안 만들어 놓자니 또 미래가 불안해지고.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3기에서는 뭐 흔히 뭐 작년에 유행했던 것처럼 누가 뭐 시진핑 주석의 반기를 들고 쿠데타 이런 건 아니고 지금 벌어지는 권력 투쟁은 이제 시진핑 주석의 뭐 권력을 위협하는 단계는 아니고 그 내부에서 파벌끼리 경쟁하는 것이지만 문제는 시 주석이 보기에는 이렇게 파벌 경쟁하다가 누가 한쪽이 무너지면 한쪽이 너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거를 조정을 하면서 이거를 어느 정도 통제를 해야지 자기 권력이 더 강화되고 하니까 계속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되고 뭐 작년에 많이 뭐 우리나라에 떠들썩하게 했던 장유샤 네. 이분이 무슨 시진핑 주석에 반대해서 뭐 원로들과 손잡고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렇게는 정말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대신 이런 계속되는 하위 파벌들 간의 경쟁 아래서 한쪽이 장유샤 반대쪽에 있던 파벌이 무너지고 나니까 장유샤 자체가 원래부터 상당히 중량급 군에서 그렇죠. 명망 있는 인물인데 장유샤한테 너무 커진 거 아니야? 권력이 너무 집중되는 거 아니야? 해서 장유샤를 제거할 수밖에 없는 이런 권력의 속성 아래서 봐야 되고 그렇다면 앞으로도 좀 시 주석은 계속 하위 파벌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런 숙청을 할 수밖에 없다. 시 주석 네. 나름대로의 밸런스 게임을 계속 하고 있다. 그 두 가지 2인자 딜레마와 황태자 딜레마 때문에. 어쨌든 현재까지는 밸런스 게임의 성공을 이제 해온 것 같습니다만 이제 앞으로도 잘 될지는 이제 알 수가 없고 사실 이제 그 인민일보나 이제 이런 데 나온 이제 시 주석의 공식 발언들을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는 이제 뭐 그 허울뿐인 성장이 아니고 실질적 성장을 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뭐 결전을 벌일 때는 결전을 벌여야 되고 뭐 꾸준할 때는 꾸준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 뒤집어 보면 중국이 처한 상황이 뭔가 이제 실질적인 성장이 아니다라는 불만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뭔가 이제 집중할 때 집중 못하고 꾸준히 해야 될 일도 꾸준히 못한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제가 보기에 중국의 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 가장 큰 문제점들은 이제 과잉 생산이 아닐까. 뭐 한자로 쓰면 내권이라고 쓰던가요? 보면은. 네, 과잉 생산 때문에 벌어지는 과잉 경쟁이 내권. 과당 경쟁이죠. 근데 아니 이 무소불위의 중국 공산당인데 다 자기네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이 구조조정 탁 해가지고 이를테면 태양광 업체 지금 한 6개 업체 대형 업체들인데 이건 2개로 뭉치고 자동차 회사 지금 그래도 많이 줄어가지고 한 10대 개 됐는데 이거 한 5개 정도로 줄이고 이러면 과당 경쟁도 해소하고 이윤율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천하의 시 주석도 이걸 못하나? 네. 그런데 이제 이전에 2015년 때문에 한번 철강 같은 거 한번 주조정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공급 측 개혁을 했는데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달라진 게 이제 2021년부터 부동산 그 경제를 이제 뭐 공산당에서 사실은 이제 통제를 한 거지만 이제 붕괴됐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지방 정부 자체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이 수입원이랄까 이런 게 지금 태양광 뭐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인데 그러니까 지방 정부가 투자한 업체들 했죠. 그리고 더구나 이제 거기 중국 이제 지방 정부들이 다 무슨 이제 투자 플랫폼이나 투자 펀드 같은 거 만들어서 거기 직접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입원이기도 하고 중국 지방 정부의 재정과 직접 관련돼 있는 건데 야 그럼 뭐 앞으로 10개인데 뭐 5개를 줄여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걸 문 닫게 하고 하면 뭐 일자리 문제, 지방 정부 세수 문제, 그다음에 뭐 지방 정부 사실 자체 그 금융 위기 자체 문제로 번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해 온 것처럼 지금 중국 정부의 경제 정책의 최우선은 뭐 이런 뭐 내부
뭐 과당 경쟁 문제도 있지만 사실 미국과 경쟁에서 승리하는 어떤 첨단 기술 돌파를 해내는 건데 네. 사실 이렇게 엄청난 과당 경쟁을 하니까 살아남은 기업이 해외로 나가서 완전히 지금 독식하는 뭐 경쟁력은 엄청나죠.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게 되잖아요. 음. 시주석은 그런 점도 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CATL이 뭐 전 전 세계 세계를 배터리 석권하고 뭐 석권했죠. BYD 지금 우리나라에도 예. 들어오고 뭐 독일에서 독일차를 위협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럼 이런 경쟁 자체에서 경쟁력이 강해지는 측면도 있는데 그렇다고 뭐 그러면 안온하게 내부 시장에서 정리해 버린다 이런 건 좀 맞지 않죠. 그리고 CXMT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난 10년 동안 거의 9년 동안 지금 엄청난 적자를 봤는데 봤죠. 정부가 그거를 유지해 오다가 지금 올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성장이 안 나고 뭐 경쟁 어렵다고 해서 뭐 줄여주거나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강하게 키워야 네. 이제 힘이 세져가지고 진짜 이제 강력한 존재가 된다. 그렇지만 또 시주석도 계속 얘기는 또 하죠. 너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건 그 반내권 해야 된다. 너무 지방 정부들이 비슷한 산업에 투자하지 말아라. 얘긴 하지만 네. 완전히 뭐 정부가 나서서 이런 경쟁을 해결하고 할 요인보다는 좀 경쟁도 하게 하고 지방 정부도 여기 의지하게 하고 하는 게 더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우리 생각과는 달리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를 완벽하게 뭐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참 어렵다라고 또 봐야겠군요. 그리고 보면. 지방 정부 지금 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네. 중앙 정부가 또 그런 걸 고려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건드린다고 그래서 확실하게 상황이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네. 뭐 그다음에 새로운 문제가 안 발생하는 것도 아니니까 예. 차라리 그냥 끌고 가보자. 네. 결국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특이할 만한 점은 중국 그 저축률을 보다 보면 잠시 낮아지는 듯 싶었는데 지금은 뭐 45% 네. 정도에 이르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혹자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중국의 어떤 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불안한 마음을 저축으로 다 집어넣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제 중국과 관련된 거대한 이야기를 막 하다가 보면 제일 궁금해지는 것은 중국의 평범한 인민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나 이게 이제 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국의 미래, 우리의 미래는 과연 뭘까? 그러니까 네. 정말 시주석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힘을 합쳐서 지금의 난관을 돌파하고 그러면 이제 행복과 번영이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그건 다 옛날부터 들어왔지만 다 덧없는 이야기고 나는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관 내가 할 수 있는 그걸 하다 보니까 저축률이 높아진 뭐 그런 이제 결과로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지 잠깐 중국 인민들의 평범한 인민들의 생각은 과연 뭘까 좀 궁금해져요 요즘에. 사실 저도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중국을 알 때 우리가 공산당 문헌 연설 같은 거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네. 우리 밖에서 그 내부의 생각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계속 외부 기자들이 취재할 수 있을 때 이걸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뭐 제가 알고 있는 건 이제 아주 일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도 꾸준히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일단 지난 30-40년 동안에 중국 인민들의 중국 공산당의 생각은 좀 뭔가 마음으로부터 지지의 가장 큰 부분은 사실 개혁개방 시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과거보단 적어도 잘 살게 해줬다.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공감대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뭐 10년, 20년 가까이 거의 10% 이상 성장도 하기도 하고 누구도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야 하는 확신이 분명히 있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점은 2021년이었던 것 같아요. 2021년. 네. 왜냐하면 뭐 해외에서 막 코로나로 난리 나고 막 미국이랑 이런 데 혼란에 빠졌는데 적어도 그 오미크론 단계에서 엄청나게 그렇죠. 마스크도 안 쓰고 막았죠. 막고 공산당 100주년 막 행사도 광장에서 마스크도 안 쓰고 하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해외보다 잘하고 있어. 당시에는 이제 부동산 거품도 꺼지기 전에 엄청 자신감이 진짜 넘쳐 흘렀죠. 근데 2021년에 부동산 거품 꺼지고 이제 그 코로나 봉쇄도 해제됐는데도 이제 민생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중앙 정부는 계속 이제 첨단 기술 돌파만 하겠다고 하잖아요. 네네. 이제 첨단 기술 돌파에 대해서는 뭐 애국주의적인 좀 미국보단 나은 것 같아라는 생각도 하는데 네. 점점 의구심이 커지는 거죠. 왜 내 삶은 점점 나아지지 않지? 그러니까요. 청년들은 왜 이렇게 삶이 어렵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좀 확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은 일단 나와 우리 가족은 살고 봐야 돼. 막 소비도 줄이고 지금 그러면서 저축률도 다시 높아지고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뭐 한국 또 이런 상황이면 비슷하겠지만 일단 우리 가족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강한데 또 청년들은 정말 우리 굉장히 고속성장 시대에 산 청년들의 실망감이 크거든요. 왜 이렇게 취업도 어렵고 하면서 이제 약간 풍자적이고 그런 소극적인 저항 눕는다. 그렇죠. 상핑 눕는다. 뭐 바이란 뭐 아무것도
더 이상 못해 뭐 쥐인간 나는 쥐처럼 뭐 숨어 사는 인간이야 이런 여러 가지 소극적인 저항도 하기도 하고 또 제가 최근에 이제 좀 조심스럽게 인터뷰도 해보면 그런 상황에서도 아직도 노동운동 같은 걸 하거나 뭐 독서 모임, 페미니즘 모임 같은 걸 해서 좀 정부의 다른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사람들도 계속 있어요. 중국이랑 굉장히 복잡한 곳이고 그래서 중국 정부도 보면은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당장 무슨 문제 생기진 않아 자신감은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점점 상황이 나빠지고 우리가 첨단 기술로만 다 집중해서 갈 때 앞으로도 이렇게까지 안정화될 수 있을까라는 일면의 불안감도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보면은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독재지만 또 네. 항상 또 국민의 눈치를 나름대로 보고 그럼요. 있고 네. 상당히 민감하다.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 눈치를 보는 방법이 사실은 이제 감시를 통해서 눈치를 본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네. 국민이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활동을 하는지를 낱낱이 들여다보면서 오히려 동향을 체크하는 그렇죠.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뭐 화평연변이라는 이야기는 참 오래된 뭐 중국의 이야기이긴 한데 이러한 이제 감시가 점점 더 강해진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네. 그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앞으로도 계속 지속 가능할까요? 아니면 사람들이란 우리 소비에트라든지 과거 네. 동구권 같은 경우 보면 결국 국민들의 거기에 대한 반발, 폭발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네. 중국은 다르다. 여기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중국의 감시 시스템 정말 어마어마하죠. 얼마 전에 왜 뉴욕타임스 보도 나온 것처럼 짱자코라고 이제 베이징 북쪽에 지금 데이터 센터 굉장히 많은 데인데 거기 공안에서 사이트가 잠깐 열려 있어서 누군가가 봤는데 거기에 뭐 외국인들을 엄청나게 촘촘하게 감시하고 있고 뭐 어느 기차칸에 타고 뭘 하고 있는 네. 거가 다 기록돼 있었잖아요. 네네. 사실은 우리가 그걸 실제로 보니까 놀란 거지 실제 항상 그 정도의 이제 통제는 계속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을 추적할 수 있는 단계에 다 이르렀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중국 여행 가서 무슨 차 타고 어디 돌아다니고 하는 거는 다 추적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중국 사람도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 감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 국방비보다 훨씬 많은 그 내부 통제 예산, 안보 예산을 이미 쓰고 있는 게 오래된 거죠. 그런데 두 가지 정도 약간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어요. 하나는 예. 이 통제를 중국 사람들이 완전 통제, 우리가 진짜 엄청난 감옥 같은 통제에 있어라고 느끼지 않게 만드는 게 제일 요체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옛날보다 편리해졌어. 치안이 좋아졌잖아. 뭐 그렇죠. 질서도 잘 지키고. 네. 뭐,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한 설득력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약간 행복한 감시국가 중국이라는 그런 책도 있는데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금 뭐 휴대전화나 인터넷 쓰면서 옛날보다 우리도 감시되는 것 같다 하면서도 이게 편리하다. 이런 설득력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가 중국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면이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이건 좀 최근에 막 중국 시골 같은 데 많이 돌아다닌 사람 그 어떤 연구자한테도 들어봤고 또 중국 그 지방도시 살고 있는 친구한테도 들었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런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도시 주요 도시나 아니면 그 국경 지역 이런 데는 정말 삼엄해요. 이 통제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오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방 소도시 특히 지방 정부 재정이 안 좋잖아요. 네네. 그런 데서는 지방 사람들이 알아요. 요즘 지방 정부 재정이 안 좋아서 CCTV의 많은 부분이 밤에는 꺼져 있어라든가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한 정도의 그런 시스템은 아니라는 거죠. 정도의 차이가 여기저기 네. 있다. 그러니까 약간의 느슨한 구멍도 있다고 할까.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이거 통제 시스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만약에 계속 상황이 안 좋아지고 할 때 100% 안전한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중국 정부도 조금은 그런 생각을 하고 100% 안전하지는 않을 거야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막대한 비용을 내부 감시에 쏟는다라는 것은 우리한테는 참 무의미한 일처럼 느껴지는데 뭐 그거를 어떻게 보면 중국이란 거대한 나라를 하나로 묶어놓기 위한 통치 비용이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보면은. 중국 지도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저는 또 많은 사람들이 감시를 좀 안전 편리로 느끼는 거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 우리도 뭐 같이 생각해 볼 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뭐 사회신용 점수랑 연결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 이제 횡단보도에 무단횡단도 안 하고 쓰레기도 안 버리고 뭐 한다는 뭐 우스갯소리도 있긴 하지만 네. 사실은 참 그 속에서의 뭔가 변화를 또 긍정적으로 사람들한테 또 설득하는 또 그런 또 능력도 대단하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기술 사회 감시의 역설 같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 저 거대한 나라가 우리랑 지구 반대편에 있으면 사실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 옆에 너무 거대한 나라가 있다 보니까 항상 좀 신경이 쓰인단 말이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미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뭐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생각들을 이렇게 한 1년 반 이제 보다 보면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한민국에 대해서 미국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 거대한 중국이라는 세력권 안에 결국은 끌려갈 나라야라고 이제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대한 지금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것을 미국이나 아니면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는 게 좋아. 이렇게 생각할 것 같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동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을 계속 주요한 동맹국으로 놔두는 게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니까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하자라는 속에서 이제 막 갈등한다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자님이 보시기에 중국이 보는 미국은 과연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쪽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중국은 보고 있을까요? 중국은 일단 더 걱정하는 거는 미국이 한미일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중국에 대한 견제망을 만드는 것을 더 우려하죠. 그게 제일 싫다. 네, 그렇죠. 중국은 지금 항상 우리한테 얘기할 때는 한미 동맹이 역사적 산물인 건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니네는 미국과 중국 사이 균형을 잡아야 돼. 이게 공식적인 우리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그 안에 보면 당분간은 한미 동맹은 유지될 것 같아. 하지만 너희들이 여기서 더 완전히 가가지고 중국 견제에 앞장서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신호를 우리한테 계속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건 92년부터 중국의 바람은 이제 한미 동맹이 당장 사라지진 않더라도 한국이 적어도 미중 사이에 좀 균형을 맞추는 위치까지 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중국의 어떤 전략적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더구나 이제 미중 경쟁이 강해지고 하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이제 우려나 요구가 높아지고 있죠. 하나는 뭐 대만 문제, 뭐 남중국해 문제 이런 중국의 핵심 이익에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그 중국의 요구를 거스르는 걸 하지 말아라라는 그 이제 요구가 굉장히 계속 강화되고 점점 있죠. 세지죠. 그렇죠. 예. 노골적으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미일이 그러니까 대중국 견제망을 할 때 한국이 거기 절대 앞장서서 안 된다 이런 요구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명백해지고 있고 네.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전략적 미사일을 배치한다거나 뭐 하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요구가 굉장히 이제 강해지고 뚜렷해지고 있는 거고. 예전에 사드에서 한번 보여줬듯이 예. 이제 그 정도 선은 안 돼라는 것들을 이제 만약에 그런 걸 하면 사드보다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암묵적인 그런 신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핵잠 만들기로 했잖아요. 예. 그 지금 보면은 중국이 딱 그때 대변인이 한마디 한 거 이후에는 가만히 있지만 그건 이제 한국과 미국 사이에 지금 협상 진전이 거의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말로 이게 구체화된다 하면 아마 중국이 굉장히 강한 압박을 내놓을 거라고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고 네. 자고한 미국은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어떻든 대한민국을 앞세워가지고 중국을 포위하는 일본과 더불어서 포위망을 구축하는 어떤 한 축으로 이제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다. 그럴 가능성을 계속 주시하면서 뭔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유례없이 지금 격화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이제 대만을 이제 둘러싼 여러 가지 발언들에 대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버튼이 눌렸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더 근본적인 원인들이 좀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엉뚱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중국이 바라보는 일본은 과연 어떤 존재이고 또 일본이 어떤 식으로 변해야 된다라고 중국은 생각하는 건지도 사실 좀 궁금해져요. 사실 저는 이 지금 중일 관계를 보면은 이거 굉장히 오래가고 우리한테 굉장히 큰 도전이겠구나라는 아니면 동아시아 전체에서 굉장히 불안정 요인이겠구나라는 사실 약간 겁이 나기도 해요. 이게 일시적인 거 아니다. 저는 너무 구조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이제 가장 그 직접적인 어떤 계기는 다카이치 총리의 그 대만 관련 발언. 예. 그러니까 중국이 보기에 일본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대만을 통일할 때 일본이 거기에 개입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복잡해진다. 그러니까 대만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일본이 손을 떼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한중일이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일본이 최근에 필리핀까지 엮어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반드시 눌러야 된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일본 뒤에는 미국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미국의 대중국 견제망을 약화시키려면 일본을 눌러서 이제 제1 도련선을 돌파하고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일본을 누르는 게.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조금 더 긴 역사적인 얘기예요. 시진핑 주석은 정말 역사 많이 하거든요. 이전에부터 그 써놓은 수많은 어록들에 보면은 굉장히 강력한 역사적인 생각들을 많이 얘기했는데 그중에 최근에도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 중국 앞으로는 이
동아시아 질서가 청일 전쟁 1895년 청일 전쟁 이전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아, 시점이 청일 전쟁입니까? 네. 근데 보면 청일 전쟁 때 뭐 이제 한국도 굉장히 그 전쟁터가 돼서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청일 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한 거가 이제 대만이 바로 일본한테 그렇죠. 그 식민지화되고 예. 이 동아시아 질서에서 중화 질서가 무너지고 일본 중심의 질서가 오는 되게 중요한 분기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말하는 청일 전쟁 이전의 질서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예. 일본의 질서가 아니라 이제 중국 중심의 질서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려면 일본을 반드시 눌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구조적인 긴 역사적인 이제 중국이 생각하는 과제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또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게 이제 2010년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거든요. 2010년에 아까 저희 얘기한 것처럼 중국이 일본을 누르고 G2가 됐잖아요. 네. 그때 이제 드디어 정말 비교할 수 없었던 이제 엄청난 경제였던 일본을 누르고 중국이 이제 같은 자리에 섰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 2년 뒤에 이제 그 랴오이다오 센카쿠 동중국해에서 이제 충돌이 벌어졌잖아요. 네네. 그때부터 제가 그때 특파원이 있었는데 베이징 중심가에서 엄청난 반일 시위가 일어나고 뭐 일본 차를 때려 부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일본화가 한번 붙어서 일본을 굴복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본도 아베 들어와서 계속 그 중국 견제망을 짜놨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 계속 오고 있었는데 다카이치 발언 이제 중요한 이제 계기가 되었지만 또 보니까 중국이 보기에 트럼프 들어와서는 뭐야 지금까지처럼 미일 관계가 그렇지 않네. 뭐 일본을 압박해도 뭐 트럼프가 나서질 않잖아요. 이런 중요한 기회에 중국이 일본을 이제 굴복시켜서 여기서 동아시아에서 분명한 맹주는 중국이다. 이걸 일단 확인하고 가야 된다. 그래야 그다음 전략적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정말 이거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구조적인 굉장히 뜨거운 지점이다. 엄중한 사태가 벌어지고 엄중한 있다.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국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일본과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야 뭐 중국과 대응할 수도 있다. 아니면 경제적으로도 뭐 양쪽이 서로가 이제 상호 보완적인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가야 된다. 라고 하는 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뭐 한국 기업이 뭐 일본에 대해서 대규모로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움직임은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탐탁치 않은 거는 분명하겠군요. 보면은. 네. 방금 이제 그런 큰 전략을 그림을 그리고 아시아 질서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100년 뭐 대변국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이 계속 이전 같으면 한일 이제 과거사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중국에 더 가까운 한일 관계에서는 적어도 이제 한중 관계에서는 중국에 좀 가까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중국은 지금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신형 군국주의인 일본에 대해서 뭐 한국도 좀 비판적인 입장을 내기를 바라고 뭐 한일 최근에 계속 정상회담하고 한일 관계가 강화되고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중국은 상당히 불편한 기색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 뭐 공식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하지만 어쨌든 편할 리는 없다. 최근에 뭐 한중 정상회담을 2차례 했는데 네. 한중 관계가 뭐 생각보다 진전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한일 관계에 대한 불편함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방이 다 지뢰밭이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네. 또 우리 국내적으로 봤을 때 보면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저 거대한 블랙홀에 결국 대한민국이 끌려 들어가서 뭐 산산조각 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공포감이 사실 많단 말이죠. 네. 또 뭐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9세기 말 청일전쟁 이전으로의 어떤 회기 뭐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뭐 조공 형태로 이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또 그러한 불안감 뭐 이런 것도 많단 말입니다. 결국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웃은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아무리 무시하려고 해도 거기 있는 존재다 보니까 네. 같이 해야 되는 존재이긴 한데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이 거대한 중국이라는 나라하고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다음에 우리는 도대체 어떤 행동을 지금 2026년 이 현 시점에서 하는 게 가장 그래도 합리적이라고 보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진짜 이건 어려운 과제 같아요. 저도 이 맨 마지막 편에 21세기 조공 체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걸 저도 썼는데 되게 재밌게 봤는데 썼는데 최근에 이제 레이 달리오가 파이낸셜 타임즈에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우린 그런 거 아닌데 뭐 하면서 이제 반박하는 입장도 내놨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중국의 공식 입장은 유엔 체제 존중한다 이고 이런 조공 체제 얘기를 전혀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학자들이나 외교 전문가들 얘기해 봐도 뭐 천하 체제 뭐 조공 체제로 어떻게 다시 볼 것인가 이런 논의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중화 민명의 위대한 부흥이랄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청일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담론 자체가 사실은 그런 걸 품고 있는 거잖아요. 조공 체제의 그렇죠. 생각. 그런데 사실 최근에 보면 트럼프가 서방구에서 뭐 이제 서방구를 미국 세력권으로 만들겠다며 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비슷한 어떤 세계적으로 약간 제국 질서, 열강 제국 질서가 다시 오고 있는 게 아닌가. 꼭 중국만이 아니라 영역별로 이제 재편되는 그런 생각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중국도 이제 첫 단계에서는 일단 동아시아에서 어떤 자기 영향권을 만들고 다음 단계에서 이제 나아가겠다라고 생각할 때 조공 질서 또는 이제 제국의 상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돼요. 근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그럼 뭐 무조건 우리 어쩔 수 없이 21세기에도 다시 옛날 조공 체제로 들어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세계가 달라졌다는 점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조공 질서라는 게 이 동아시아 지역에 사실 중국이 절대적인 맹주고 다른 세계랑 어떻게 연결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미국도 있고 각각의 세계가 연결됐기 때문에 중국이 압도적으로 이 세계를 이 지역을 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달라진 세계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나 뭐 인류 문명 공동체나 하는 중국의 슬로건이 사실 어떤 보편적인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프트 파워 면에서 봤을 때는 좀 그렇죠. 이미 수백 년 동안 이제 그 이후에 중국 조공 체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뭐 민주주의도 겪고 여러 가지 변화를 겪었는데 지금 와서 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여기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하겠다 이런 거에 대한 뭐 많은 사람들이 설득하지는 못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조공 체제라는 거 역사를 보면은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중국의 충성을 뭐 상징적으로 맹세한다 하더라도 이 내정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적어도 중국을 우리가 뭐 우월한 국가를 인정한 다음에는 상당히 경제적인 이익을 얻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중국이 뭐 주변 국가한테 약간 경제적인 불안을 주고 있죠. 오히려 약간 너희는 이제 시장으로서만 기능해. 우리가 다 만들 테니까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유럽하고도 지금 뭐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사실 동아시아에서도 약간 중국이 중요하긴 하지만 중국이 지금 모든 제조업, 첨단 제조업을 다 하겠다는 데에 대해서 좀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도 마샬 플랜 같은 걸 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나눠줘야지 이게 질서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생각하는 정도의 그런 조공 체제를 안정적으로 만들 수는 없다. 하지만 뭐 긴 시간으로 보면 우리가 뭐 영원히 미국식 질서만 답이다라는 건 아니니까 이런 세 가지 문제를 다 중국이 해결할 수 있다면 뭐 다른 질서가 올 수도 있겠지만 당장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한 20-30년간 미중 경쟁이 막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어떤 승자도 없는 사이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어떤 격변의 시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박사님 번역하신 책에서도 보면 그 과정에서 잘못하면 전쟁이 그렇죠. 벌어질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사실 많은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견딜까 하는 게 우리한테 너무 중요하고 특히 한반도는 중국과 너무 가까워서 그러니까요. 중국이 특히나 명청시대 이래로 가장 포기하지 못했던 곳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잖아요. 뭐 임진왜란 때도 개입하고. 그렇죠. 거의 뭐 명나라 유일하게 직접 개입했던. 그리고 만약에 그 마지막에 그 청일전쟁 이후에도 끝까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뭐 원세계가 와가지고 약간 그런 여러 가지 무리한 시도를 하기도 하고 또 한국전쟁에도 개입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북경이 지금 한반도랑 너무 가깝기 때문에 너무 사활적인 지역이거든요. 한반도의 영향력은 굉장히 중국한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만큼 중국의 영향력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 어떻게 갈까? 이건 너무 큰 고민인데요. 아마 모든 분들이 이걸 얘기하고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건 일단은 우리가 미중 어느 하나를 분명하게 선택하지 말고 해칭을 해야 된다. 그리고 위험 분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해칭 필요하지만
그냥 해칭이 미중 사이 눈치 보는 해칭은 안 되고 네. 우리의 분명한 전략과 원칙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강대국이 뭐라고 해도 타협하지 못해 이런 결기랄까 원칙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계속 강대국들이 야 한 대 때리면 야 그럼 우리 2대 때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한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 뭐 지금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지만 우리와 입장 비슷한 나라들과 연대와 협력을 해야지 이렇게 강대한 뭐 미중 그다음에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의 발언권이 생기잖아요. 네. 그 노력은 안 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일단 우리는 이제 제조업 국가, 무역 국가인데 중국이 저렇게 이제 제조업이 강해지니까 우리 미래를 위해서 이제 뭐 경제나 첨단 우리의 이제 앞으로 미래 먹거리 뭐 그다음에 안보적인 자강 노력은 포기하면 우리는 너무 희망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같아요. 이런 뭐 외교 전략 이런 얘기를 해도 사실 안에서 외교 안보 문제를 정쟁화해서 정치 문제의 싸움의 소재로 삼으면 사실 이런 전략이 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원칙을 가지고 정치 싸움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뭐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여론에서 확실히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 지금까지 뭐 흡수된 많은 소수민족이나 이런 걸 보면은 대부분 안에서 싸우는 걸 이용해서 대부분 이제 그렇죠. 멸망하게 되잖아요. 네. 더구나 우리처럼 지정학적 단층선 위에 있는 국가들은 굉장히 쉽게 이제 그 양쪽 강대국들 사이에 어느 편을 들게 되고 이것을 강대국들을 이용해서 이제 굉장히 혼란에 빠지거나 뭐 전쟁에 휩쓸리거나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적어도 역사의 교훈에 따르면 절대 외교 안보 문제는 정쟁화하면 안 돼. 더구나 이런 시대에는 그런 여론의 공감대를 계속 강화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이제 반중 감정이 높은 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 또 명확한 또 우리의 원칙이 있어야만 그냥 막연히 중국을 무서워하고 중국을 네. 싫어하는 걸 넘어설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은 참 와닿습니다만 어떻게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이 있습니다. 뭐 네.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해야 될까 구체적인 상황이 궁금하시다면 이번에 박 기자님이 쓰신 이제 중국이라는 역설 이 책을 보시면 그래도 많은 해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기자님 모시고 장시간에 걸쳐가지고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나와주실 거죠? 박사님이 불러주신다면 제가 좀 네, 부족하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박 기자님과 함께하는 시간 만들어서 중국과 관련된 보다 정확하고 우리의 관점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 앞으로 여러 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장시간 고생해 주신 박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